복벽운동은 그 뒤에 있으니까 좀 보세요. 그 자세한 내용들 그 주에 제가 달아놨거든요. 네, 주 33번에 달아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입헌운동을 하고 위안스카이가 황제의 직연을 맡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예, 맞을까 틀릴까? 맞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양계초는 신해혁명 후에 귀국한 진보당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위안스카이를 지지했는데 위안스카이가 공화당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폐지하고 재정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걸 토벌하고자 뭐냐면 군대까지 조직을 해갖고 이제 위안스카이 뭐하는데 일조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있고 이 관련된 내용을 어디서 찾았냐면 위키 백과사전인가? 있죠. 그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각 그 약간은 이제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어떤 백과사전들 그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것들 자세히 나와 있어요. 물론 전기문을 다 읽으면 좋지만 그 내용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그 중요한 근현대사 인물들을 한번 쭉 찾아서 검색을 해갖고 그걸 한번 이제 사전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인데 상강은 비인간적이며 평등한 원리를 노골적으로 위배하고 진보를 방해한다.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가족제도를 속도일체 폐지해야 된다. 자, 이건데 이 다부분을 제가 확실히 못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다부분은 그 상강을 반대하고 가족제도, 유교적 가족제도가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보면 진독수도 그랬고, 그 다음 이대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노신도 그랬고, 그 다음에 후슈도 그랬고,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까지도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유사한다고 이제 보려면 이게 제 생각 예전에는 제가 호수를 찾았는데 노신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노신에서 강인일기라고 있거든요. 그 밑에도 강인일기 내용인데 강인일기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강인은 여기서 누굴 뜻하죠? 미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은 그 유교의 어떤 그 상강오준을 뜻하는 거고 이걸 또 흑인이라고 해서 거지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냥 미친 사람,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식인, 거지라고 이렇게 흑인을 식인 또는 거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것들 쳐부셔야 된다는 내용이 관련된 소설 내용이에요. 그 소설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강인일기도 없어요. 또 절판됐어. 예전에 그 나왔던 책이 있었는데 절판돼갖고 자세한 내용은 못 찾았는데 아마 다와 나는 노신에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외에도 뭐 결혼제도를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흡수가 있거든요. 흡수. 그래서 흡수는 그 당시 이제 그 후세인이 쓴 그 인형의 집 있죠. 인형의 집이 그 노라라는 그 여성을 데리고 해서 노라가 가부장적 억압을 참지 못해서 가출한 얘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것을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후스의 입센주의를 평하며 이런 그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족제도를 막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아나키스트였던 어떤 사람들도 상강혁명 해가지고 뭐 비판하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아마 다는 제 생각에 루스가 제일 근접할 것 같고 그걸 다들 보면 자 민주주의와 과학을 기초로 신문화운동을 선구했다. 이건 금방 나오죠. 이건 천두슈, 진독수죠. 그래서 진독수는 그 당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갖고 여기서 반유교적인 색깔을 강하고 그 대항으로서 민주주의와 과학을 이제 했는데 신문화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뭐가 뭘로 나눌까요? 신사상운동하고 자 신문화운동은 신사상운동하고 신문학운동을 나누죠.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 분리한 거지 실질적으로 다 연관돼 있어요. 자 신사상운동은 핵심적인 게 뭐야? 반유교예요. 반유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까 진독수, 천독수라는 사람이죠. 사회주의 소개한. 그래서 있고 자 신문학운동은 뭘 강조해? 백화문을 강조하죠. 백화문을 왜 강조해요? 예전에 국어체 문제하는 그 단순히 문체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자고 있어. 유교적인 어떤 사상,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형체였던 국어체를 타파하고
대하체인, 문어체인 백화문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홉스가 그걸 제청을 했고, 그 다음 류신이 백화문으로서 뭐 강의일기라든지 아큐전전 그런 유명한 책들을 썼죠. 근데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반유교적인 거예요. 반유교 가족주의 이런 거 상강오륜 비판하고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신문화 운동은 뭘 뒷받침한다? 신사상 운동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문화 운동은 반유교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틀려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동양사 개론이라는 다른 개론 측에서는 서술할 때 특징별로 서술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반유교고 이렇게 백화문이고 나눠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한 거지, 실제로 그 안에 있어요 다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럼 그와 연관돼서 나는 아까 지금 어떤 일기라고 했어요? 강의일기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홉스 등이 주장한 문화혁명을 적극 실천했다. 맞죠? 근데 루스가 강의일기를 이제 쓰면서 홉스의 어떤 반유교주의, 백화문 제창 같은 것들을 이제 적극 흡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실 게 뭐냐면, 루스의 대표적인 또 책이 있어요. 이게 뭐죠? 아큐정정 있죠? 아큐정정. 아큐의 인물을 이제 중국이라는 사람과 비교를 해서, 은유를 해갖고 쓴 건데, 이 아큐정정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것도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예전에 2004년도인가? 관련돼서 한번 나왔고 했기 때문에 보시고, 또 신문화운동 관련돼서 이제 나왔던 것이 예전에 그 문제와 주의 논쟁이 있었죠. 예, 그래갖고 이걸 좀 나왔고, 신문화운동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답은 이제 디귿을 제외한 것은 기은, 니은, 니은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30번을 보세요. 자, 30번을 보는데, 자, 다음은 1번의 정치의 문제와 직결된 청왕의 위상에 관련된 사건들의 자료들이다. 자, 시기수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이건데 이 관련된 것은 이제 1번 근현대에서 관련된 책들에서 거의 다 대부분 나오거든요. 특정한 책이 아니라. 자, 먼저 시대수로 배열하는 건 시기수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다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 당시에 1868년에 했던 신불 분리 운동이죠.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자, 원래 일본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일본에는 고유한 종교가 있었죠. 고유한 종교들. 일본에는 각지마다 신들이 많아요. 신의 나라라고 하죠. 수백 명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신은 뭐냐면 성립하는 그 종교가 신도죠, 지금의.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신사에서 각 신사에서 그 신들을, 토속 신들을 숭배했어요. 근데 이제 불교가 도입할 때 그 토속 신이 뭐가 된 거예요? 불교의 하신, 부처의 하신이 된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본지 수적사상이라고 하죠. 자, 이 본지 수적사상이 고대의 어떤 불교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에도시대 초기 때 기독교가 탄압받았죠. 그래서 기독교 많이 믿고 있으니까 백성들 기독교를 못 믿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조치를 취했냐면, 모든 국민들은 다 뭘 믿어야 돼요? 불교를 믿어야 돼. 한 가지 불교를 꼭 믿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가입을 시켰냐면 신사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 당시 신사와 불교가 도입됐으니까, 통합됐으니까. 이걸 무슨 제라고 하냐면 대라옥계제라고 해요. 대라옥계제. 옥계제인데, 대라옥계제인데 이 대라옥계제도가 에도 초기 때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신도와 그런 일본이, 정통신앙과 일본이 어떻게 돼요? 딱 스팝되는 거죠, 완전히. 그 상태에서. 근데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이걸 깰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일본에서는 청왕을 이제 신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청왕이 모든 신을 주재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종전의 불교적 의미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갖고 무슨 영을 내렸냐면 신불 분리령을 내렸어요. 이 대라옥계는 뭐예요? 신불이 합치된 거죠.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이제는 신도와 불교는 다른 거다. 그래서 분리시켜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신도를 국교화 시켜 놓죠. 예.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은 누가 내세운 거야? 청왕을 내세운 거야. 그래서 중앙에 정기관이라는 간사를 설치해서 모든 신사를 여기에 소속시키고, 그리고 불교를 이제 배척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 이제 폐불 해송
해석 운동이 있어요. 그 패불 해석이 뭐예요? 불상을 훼손시키는 그런 어떤 불상을 훼손시키는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회죠, 회. 훼손할 때 회.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게 다가 먼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가죠. 자, 1번은 만세일교의 천황을 통치하고 청왕은 신성왕과 친애할 수 없으며 청왕은 조규에 따라 통치를 한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메이지 헌법이죠. 메이지 헌법. 예. 메이지 헌법인데, 자, 메이지 헌법의 내용은 이제 살펴보면, 자, 메이지 헌법은 누가 만들었죠? 이토가 그 기초됐죠? 이토 시오노미가 독일의 흥정헌법을 가지고 와서 그냥 영국 시헌법이나 프랑스 시헌법 거부하고 만든 헌법이 그 메이지 헌법이야. 자, 메이지 헌법의 특징은 청왕 중심의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권력은 어디에 있어요? 청왕에 있죠. 전제 군주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보면 청왕의 조규에 따라 통치한다. 그러면 조규라는 것은 법이죠. 법에 의해서 통치한다. 그러니까 청왕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법에 의해서 행사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제 군주제 요소뿐만 아니라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는 입헌적인 요소가 있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순된 요소가. 자, 근데 이걸 이제 그 나중에 헌법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어디를 더 강조할 것이냐? 전제 군주적 요소를 가져갈 것이냐? 입헌적인 요소를 강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인데 1910년대 그 두 명의 헌법학자들이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우에스키 신키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에스키 신키치다, 키치. 줄여서 우에스키라고 할게 그냥. 예. 우에스키가 이제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은 뭐냐면 주권은 이제 여기서 보통 주권의 소재를 따를 때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청왕에 있다. 전제 군주적인 속성에 따라서 주권은 헌법에 규정된 그 주권은 전제 군주제가 있다. 그래서 전제 주권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청왕 주권론을 주장하죠. 청왕 주권설. 청왕에게 모든 그 국가의 주권이 있다. 근데 입헌 군주적 요소를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반대파 사람 미노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노베. 자, 미노베는 뭘 주장하냐면 그 청왕 기간제설을 주장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국가 주권론이 깔려있어. 자, 주권은 국가라는 어떤 법인화된 어떤 단체에 있다. 어떤 특정한 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지금도 있지, 회사에 보면 법인이 있죠? 법인들, 국가도 일종의 법인이라는 거예요. 탈인격적인 법인이고, 거기에 주권이 속했다. 그리고 청왕은 그 국가에 속해 있는 헌법기관이다. 오늘날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기관이죠? 물론 자연이지만 그 자체가 또 뭐예요? 헌법기관이고, 그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통치권 행사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청왕도 그 국가라는 법인에 속해 있고, 그 법인에 만드는 그 헌법이라는 곳을 통해서 청왕이 그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럼 청왕권 상대적으로 누구가 약하겠어요, 이게? 청왕기관제에서 약하겠죠? 자, 그게 이제 1920년대 대정민주주의까지도 계속하고, 누가 승리했겠어요? 헌법이. 미노베 학설이 주요 학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파가 되고, 이제 다수 견해가 된 거죠. 그래서 1920년까지 이제 이 대정민주주의 시대까지 이게 다이쇼 민주주의까지 뭐냐면 활개쳤다가 1930년대 들어와서 이때 이제 대공황이 이제 시작되고 일본에서 뭐가 있어요? 군국주의가 이제 확산되죠. 그래서 이제 우익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군부들이 막 들고 있는데 누구를 이제 학설을 공격하냐면 그 미노베 학설을 이제 공격을 한 거야. 이건 이제 친선 청왕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다. 아주 이게 나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 뭐냐면 반체제적 반국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막 비난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오가타 내각이 있었어요. 자, 오가타 내각은 그 우익들의 압력을 받고 이제 발표를 하죠. 뭐라고 발표하면 청왕의 통치권을 통치권의 청왕이 통치권의 주체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죠. 이걸 이제 유명한 국채명칭이라고. 국채명칭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의 어떤 그 통치권은
누구한테 있다? 청와한테 있다는 걸 명확히 밝히는 선언이라는 뜻이에요. 이 국채 명칭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쟁은 여기에서 누가 승리하죠? 30년대는 청와의 주권설. 그래서 청와의 주권설의 국채 명칭이라는 국가 총동원론이나 그런 게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 간에 이때 국채 명칭이 어떻고 그런 얘기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근현대 사회 보면 그게 나와있어요. 30년대 그 이후의 사회는 국채 명칭. 그러면 한번 보죠. 이제 첫 번째는 뭘까요? 다가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고, 그 다음에 10년대, 20년대 그 청와 기간제설이니까 나죠. 민노베이 학설. 그 다음에 라는 마지막 1930년대, 35년인가 그럴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나왔으니까 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 다, 가, 나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지 유신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 갈등들, 그 다음에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을 보죠. 자, 다음 사항을 초대한 로마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한 인물과 그 개혁의 내용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자, 로마 시대를 할 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공화정 말기하고 그 뭐냐면 제정 말기. 특히 공화정 말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민권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시민법들이 제정되죠. 그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건 이제 누가 말하냐면 그 연설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 개혁 때 티베리우스가 있고 가이우스가 있죠. 티베리우스는 형이고 가이우스는 동생이죠. 자, 이 내용은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뭐 통론에도 있고 그래요. 이 연설문은. 자, 이탈리아를 위해 싸우고 죽은 사람들은 공동의 공기와 햇빛을 항해할 뿐 정말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이 말 뜻하는 거 뭘까요? 그다음에 공화정 말기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반영하고 있죠. 자, 2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 자영농민층이 어떻게 될까요? 몰락하죠. 경제를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 몰락한 계층들이 처음에는 아시드이되고 중장 고병 계층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몰락해서 아무것도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떨어졌죠. 무산자 계급으로.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요? 도시로 가갖고 이제 그 지배층들이 던져놓은 빵과 서커스 해가지고 영명하게 되고 대부분이 전쟁에 피해 흘리는 대가들은 그들의 피가 흘리지 않는 그 노비레스 계층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에키테스 계층에게 돌아가죠. 자, 이 노비레스 에키테스 계층은 전쟁에서 얻은 부를 가지고 이제 뭘 사들이죠? 노예, 토지 이런 것들 사들여요. 그래서 라티풍지움이라는 상품성 작물 같은 걸 재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자연농민층이 몰락하니까 중장보병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하죠.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 개혁의 목적은 자연농민층을 육성해서 예전처럼 중장보병을 바탕한 어떤 강대국 노만을 꿈꾸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그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가 개혁하지만 꼭 반대파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이제 죽죠. 그리고 무슨 파와 무슨 파로 나누죠. 그래서 벌족파와 평민파.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벌족파의 대표적인 사람 꼭 외워야 되겠죠. 키게로, 그 다음에 폼피우스, 솔라, 슐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키게로, 그 다음에 폼피우스, 그 다음 슐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슐라. 자, 이들은 누구와 결합되죠? 원료원 세력들. 원료원 세력들. 원료원 세력들과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평민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네? 시저하고 마리우스. 자, 이들은 그 뭐냐면 평민파, 일반 평민들, 일반 무산자 계급들과 이제 결합이 되죠. 물론 이들은 시저나 이런 사람들은 마리우스는 좀 얘기지만 시저나 이런 사람들은 평민파가 아니에요. 엄밀히 그 출신이 귀족 출신이요. 그리고 이 티베리우스도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누굴 위해서? 예? 뭐냐면 평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물론 약간 정치적 의도도 있지만 자, 이렇게 이제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기그릇을 보죠. 자, 키게르는 원료원 해상과 농민 부채의 총체적 말씀을 추진했다. 자, 키게르는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면서 그다음에 학자면서 법률가지만 이 사람 뛰어난 사상가이기도 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사람은 별족파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원료원 중심의 어떤 정통적 공화정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고 그 다음 시전을 반대해서 원료원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죠. 그래서 원료원 해상과 농민 부채
말소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고 주로 이와 관련된 거는 시저와 관련된 건 시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마리우스는 어디에 속하죠? 일단 평균파. 그래서 마리우스의 개혁 내용은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장 보병층이 몰락하니까, 중상층이 몰락하니까 이제 군인은 어떻게 양성하죠? 돈 많은 재력가나 장군들이 뭐냐면 돈을 풀어. 그래갖고 군인은 이제 군인 먹을 것과 장비를 다 대주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싸우면 이제 어느 정도 싸우면 퇴직한 후에 그들한테 뭘 줘요? 돈하고 토지를 주죠. 퇴직금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들이 이제 공병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병사가 아니라 개인 사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누구한테 충성하겠어요? 장군에게, 어떤 특정한 재력가에게 하다 보니까 제1차 3두 정치, 제2차 3두 정치, 군인 정치가 생성되는 어떤 모태가 되고, 후에 이제 재정 시기 때도 그 태제가 계속 가죠. 그러니까 재정의 황제들이 군인들을 먹여 살리고 그 힘에 의해서 정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군인들에게 항상 뭘 제공해야 돼요? 재물, 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뭐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돈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돈줄이 끊기면 군인들이 충성을 처리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권력이 어떻게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자,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동생이죠. 네. 로마 시민에게 공물 유상으로 공급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자, 이거 맞죠?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유상보다는 공물을 좀 값싸게 공급해야 돼. 이게 맞아요, 정확하게는. 좀 표현이 그런데,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공화정 말기 때는, 공물가가 낮아졌어요? 올라갔어요? 예? 공물이 그 당시 공물은 좀 밀이죠? 밀값이 떨어졌잖아. 밀값 떨어졌죠? 왜 떨어져요? 아시아 속주부터 값싼 밀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에서 밀을 생산할 바에는 차라리 상품성 작물을 재배하는 게 낫겠죠. 올리브나 포도나 이런 것들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반적인 거고, BC 30세기 30년에 잠깐 고가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곡물가가. 잠시 이게 특수한 상황이죠. 이때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빈민들을 위해서 값싼 가격으로 이게 뭐냐면 그 밀을 방출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했죠. 자, 가이우스 그라쿠스 개혁의 특징은 그 당시 이제 주로 이제 원료원 세력들이 공공을 적으했고, 다른 세력과 연합을 해가지고 원료원 세력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나중에 이탈리아 동맹시에게 라틴 시민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을 돌렸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과정은 제가 예전에 서양사 할 때 설명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그 당시 토지 보유 상한선을 니키우스법에 상한이 있죠? 이들 이제 불법적으로 공유주의를 점유했던 것들을 뺏어서 누구한테 나눠주려고 했어요? 토지가 없는 노마 시민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을 자연 농민촌으로 만든 다음에 중장 복용화 시키려 했지만 반대파에 의해서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 개혁 내용을 꼭 정리해서 보세요. 서양사 개혁 총론 다 있으니까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 32번을 보죠. 32번. 자, 다음은 중국의 역대 통일왕조의 수도가 위치했던 지점들을 표시한 것이다. 이해가 가는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A, B, C, E, D가 있죠? 일단은 지도에서 잠깐 옆에 170페이지 보세요. 자, 이 170페이지 제가 역사과부도 신우에 있는 건데 보진제도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발췌를 한 거예요. 그대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역사과부들 꼭 보셔야 되겠죠? 네, 역사과부들은. 네. 자, 그럼 이제 보죠. 벚꽃 이제 보는 거죠. 자, A 지역은 어딜까요? A 지역. 간중이죠. 간중. 간중 지역이죠. 오늘날 섬서성 일대예요. 섬서성 일대. 그러니까 서안 일대, 장안 아시죠? 장안. 예, 서안이나 그 시안 사건이 났는데 거기 일대인데, 자, 여기가 이제 주로 여러 민족들의 수도였어요. 여러 국가들의. 서주에 호경이 있었고, 이 간중 지역에. 그 다음에 진나라 함양이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한시대 때나 당한시대 때 장안 있죠? 장안도 있었고, 수나의 대흥성이 여기 있었어요. 수나 수도이기도 하고. 물론, 약간의 위치는 있어요. 좀 달라요. 수나라 대흥성하고 당나라 장안하고 좀 위치가 다르긴 다른데,
그건 이제 전반적인 지역을 볼 때는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간중 지역이 왜 수도로서 그 중요한 위치가 있냐면 일단 사방으로 상맥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앞에 위수라는 강이 있죠. 그리고 앞에 이제 또 간중 평화가 있고, 그래갖고 적으로 또 방어하기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느 정도 생산 기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수도를 많이 정했죠. 예.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당나라의 장하는 당나라 장하는 그 당시 이제 8세기 때 아바스 제국의 바그다드와 함께 제2대 수도인 만큼 상당히 유명했던 곳이죠. 예. 그래서 인구가 한 100만 정도. 고대 도시 중에서 100만 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100만 도시가. 참고로 그 서양에 있었던 중세 도시들 잘 알아봤자 뭐 10만, 20만이에요. 보통 10,000명, 20,000명 정도의 도시들이 대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그 B지역인데, B지역은 어딜까요? 이거는 상하 중류 지역이죠. 중하류 지역인데, 보통 하남성, 상시, 상동성 동쪽 일대인데, 예전에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해요? 중원이라고 했어요. 중원. 한내,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근거지죠. 그래서 무역소설 보면 중원의 뭐 고인 무수라든지 막 나오잖아. 그래서 중원이라는 것은 물론 범위가 이제 그 외에도 확장됐겠죠. 확장됐지만 중원의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중국의 어떤 문명의 상징, 문명의 어떤 발생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중원의 대표적인 도시가 뭐냐면 낙양이죠. 낙양. 이 낙양도 한때 많은 것들을 이제 수련했는데, 동주라든지 동주는 뭐예요? 동주는 서주의 반대죠. 서주는 이제 호경이 있었고, 이게 이제 서영이 쳐도오니까 건영이 쳐도오니까 동주가 옮겼죠. 예, 낙양 옮겼어요. 그때 동주 나오고, 동주는 크게 이제 춘추시대, 정시대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후한, 그 다음에 서주, 그 다음에 위, 북이, 다 수도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아니 서주가 아니다. 서주는 빼세요. 예, 동주, 후한, 위, 북이 이렇게 수도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은 뭘까요? 이 지역은 북경이죠. 북경. 오늘날 수도는 북경인데, 자, 북경은 그 당시 이제 하북성의 위에 있죠. 만리장성 바로 밑에. 자, 북경을 이제 옛날 연나라 수도, 전국시대 때 연나라 수도였기 때문에 영경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북경의 조선시대 때 사절단을 뭐라고 해요? 연행사절이라고 하죠? 네, 연행사절. 이거 뭐예요? 영경을 가는 사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름이 영경이었기 때문에, 연나라 수도였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도 북경은 명나라 때 수도이기도 하고, 원나라 때 수도이기도, 청나라 때 수도이고, 그 다음에 또 금나라 때 한때 수도였죠? 예. 그래서 이제 수도의 역할을 했고, 자, 이 지역이 이제 수도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대개 보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많이 정해요. 특히 명청 때는, 명청 시대 때 하북 지역이 발달됐어요. 강남 지역이 발달됐어요. 생산력이. 강남이 발달됐죠? 근데 강남의 생산력을 수도를 정하면, 좋을 텐데 왜 하북에 굳이 정했냐면, 일단 강남의 수도를 정하면 어디가 소외돼요? 네, 당해요. 하북 지역이 소외가 당하죠? 그러니까 국토의 군업적인 발전에서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하북은 정치, 그 다음에 강남은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북 지역은 이제 북경을 수도로 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인력이 있는데, 여기 생산 기반이 없는 가운데서 완전히 북경 소비도시잖아요. 많은 관료와 시민들과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강남의 잉여 물자들을 하북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운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운하인 회통하나, 청간포 같은 걸 정비해갖고 이제 명나라 때부터 계속 이제 그걸 또 공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원나라 이전 때부터 이 하북 북경 지역은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수나라 때 이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 탁군이라고 했어요. 탁군. 그래서 이게 문화의 중창역으로서 있었는데, 이 탁군 지역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 있죠. 113만 대군이 수나 양제 출발 때 어디에 출발했어요? 탁군에서 출발했어. 그래서 113만이 출병할 때 한 달이 지나도 끝이 안 보인다는 만큼 이렇게 했는데, 이 탁군은 하북 지역의 물류 종착지로서 예전부터 각광을 받았던 곳이에요. 탁군. 자, 그 다음에 B지는 뭘까요? B. 아까 이를 설명했고, C를 이제 설명하죠. C는 뭘까? C. C는 카이풍을 말하죠. 그러니까 개봉을 말하죠. 개봉. 자, 개봉은 하북 지역의 운하의 어떤 교차지예요.
여러 운하가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되게 경제적 집산지죠. 물자의 집산지인데, 자, 카이퐁을 수도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북송. 개봉을 수도 북송.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5대 19대 5대 있죠? 5대 중에 4개 나라가 이 개봉을 바탕으로 해서 수도를 정했죠. 예,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D는 어디까지? D는 남경이죠, 남경. 이 남경도 한때 이제 19개의 수도 중에 남경이 있었고, 그 다음 명나라가 처음으로 이때 이제 남경에 수도를 정했죠. 예, 그러다 주원장 때 남경을 정했다가 나중에 영락제 때 그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북경으로 옮겼죠. 예, 북경으로. 자, 그리고 한때 또 그 남조의 국가들이 여기 남경을 바탕으로 해서 건업 이제 수도를 정했던 이 남경의 중심지를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죠. 1번을 보면 고대 A 강정 지역을 수도 정한 것은 방어상 필요에 따라서 지역의 근거를 중시했기 때문에, 맞죠? 앞에는 위수가 흐르고 뒤에는 산맥이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 되게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비일대, 그러니까 비일대가 중원이죠. 중원은 천하의 중심의 의식은 통일 이후에도 수도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 C를 보면 이게 오답인데, 자, 개봉 이후에 수도를 정한 왕조부터 경제적 선진 지역을 수도 배후지로 삼았다. 자, 이건 틀리죠. 왜냐면 개봉은 맞지만 그 후에 명나라나 그 다음에 청나라나 원나라는 수도를 어디로 정했죠? 북경을 정했죠. 북경이 경제적 중심지예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D대 수도도 정하는 왕조가 이를 창조한 건 이건 뭘까요? 명나라 때. 명나라는 강남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강남에서 일어나서 강국을 점령했던, 통일했던 유일한 왕조인데, 이 왕조가 원래는 금능, 지금의 남경에서 이제 수도를 정하고, 나중에 이제 홍무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홍무제 손자가 왕이 됐죠. 그 장남이 먼저 죽고 상순이 먼저 죽고, 홍무제가 주원장이죠. 주원장이 죽고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장남이 일찍 죽고 그 손자가 왕이 됐는데, 이게 건무제죠. 건무제인데, 근데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홍무제 여러 아들들이 있죠. 그 아들들은 이제 병방의 왕으로 봉했어요. 그래서 그 왕실의 울타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외적 때 침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왕들이. 그 중에 5번째 왕이 연왕이 있었어요. 연왕인데 이게 누구예요? 유명한 영락제죠. 예. 영락제가 자기 병력을 동원해갖고 이 건무제가 이제 주변의 측근들이 이제 이 주변의 왕들의 병력들을 이제 삭감을 시키려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북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병력을 끄고 건무제를 치죠. 이게 무슨 변이에요? 주변의 간신배들을 처벌한다. 정난의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난의 변의 결과 건무제는 이거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하여튼 뭐 쫓아내고 영락제가 왕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뭐가 비슷해요? 저 세조가 단종을 뭐라는 거 비슷하죠? 예. 하여튼 이게 영락제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제3대 황제가 됐는데, 자, 이 남경은 자기 근거지가 아니죠. 어디가 근거지예요? 북경이 근거지고, 그리고 그 당시 북쪽으로는 쫓겨났던 이제 북원이 또 2개로 나눠서는 타타르나 오일라트 2개 부족으로 나눠서 막 공격해오니까 이제 친정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요 남경에서 친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수도를 옮겼죠?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북부에서 친정을 하게 되죠. 예, 물론 그 외에도 너무 남경의 수도만 정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한국에 치중된 것도 있고 해서 자신의 근거지도 아니고. 근데 이제 북경으로 올라갈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인력을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비도시니까 여기에 이제 운하 같은 거를 이제 공급하는 거죠. 인형물자들을.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해통화나 청강포 같은 걸 정비를 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강자중국사 부분에 나와 있어요. 강자중국사.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한국인에 있는 한국을 위한 중국사나 아틀란스 중국사인가? 그게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저도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요. 저도. 근데 저도 이거 했는데 여기에도 문제 나왔다고 좀 말하기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 이걸 기본서로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 왜냐면 여기에서 나왔던 게 아틀란스 예전에 한번 조세 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외고 여기 나온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나와도 예전에 동계동하고 관련된 부분들 기본적인 내용들밖에 없어요.
이건 다른 책에 나오는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참 설명은 쉽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거는 좀 약간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죠. 그래서 기존대로 동양사 개론이나 강자중국사를 기본 파고 보조적으로 좀 보면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역사과 구도나 이거 세계사책이나 이런 거 보조적으로 근데 이걸 가지고 기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리한다는 건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동양사 개론의 동양사 문제들 보면 약간 이제 동양사 개론하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자중국사 있는 데서 잘 안 나와요. 또 여기서 좀 나오긴 나오지만 또 그때 두루두루 책을 보는 게 나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계론이나 강자중국사를 잡고 그 아틀라스 중국사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는 거 듣고 그리고 KBS EBS나 다큐에 관련 세계사 관련 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봐두는 것도 겸사겸사 좋은 것 같아요. 두루두루. 예. 그리고 역사가 보도도 좀 많이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변에는 제가 이제 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보고 중국의 주요 도시들과 이제 내용들 제가 스캔해 갖고 했는데 보시고요. 자, 그 다음 33번을 보죠. 자, 33번은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지금 44분이니까 좀 쉬었다가 4시에 다시 시작할게요.